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 측이 인쇄를 강행할 뜻을 밝혀서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첫 비판 성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 반응은 어떤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가 인쇄 강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술지 측이 논문 철회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자꾸 고수하는 이유가 뭐죠? 아마도 첫째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거고요. 네.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좀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압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는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 성명이 나왔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까? 네, 오늘 일본의 시민단체 중에서는 파이트 포 저스티스라고 하는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와 네. 그리고 일본 역사학 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등 역사 문제에서 최고의 전문 학계가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위안부 관련된 선의 연구를 다 무시하고 있고 또 너무 자의적으로 자료를 취급하고 있어서 실제 이 논문을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이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원래 일본 내에 있었던 공창 제도와 함께 관련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네. 원래 공창 제도와 위안부 제도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서 이 위안부나 공창제도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에 관련돼서 한 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했다라고 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공창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창제도도 자유가 없이 그리고 이것을 폐점할 수도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공창제도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위안부 제도, 공창제도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비판 목소리를 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이게 일본 학계의 주류 의견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원래 램지어 교수의 의견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네. 이것을 이번에는 해외 즉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유명 대학의 이름으로 다시 이것을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경우이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라고 이 시민단체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참여한 일본 역사학계들은 이 회원들만 해도 다 합쳐서 한 4,000명 이상이 되고, 일본 역사학의 최고의 권위 단체 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한 것은 일본 주류의 의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우리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흘 뒤에 램지어 교수 논문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학술대회도 열린다면서요? 예, 오늘 14일 일요일 날 오늘 기자 성명 발표에도 참여하신 교수님들 계시는데 일본에서 위안금 문제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요시미 요시아키 전 중앙대 교수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국립대 차타니 교수라든지 그리고 리쿄대 오노자와 교수 그리고 관서지방의 이타가키 교수 이분들은 일본 내에서 전 후보상 역사 문제 최고의 권위주의자고 또 해외 석학들인데 이분들이 함께 이번 행사에서 이 램지어 교수 논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주류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 일본에서 산케이 신문은 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SNS에서 우익들은 계속 이 한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램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일본 주류 미디어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룰수록 일본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은폐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 2095님께서도 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일본 정부의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특히 이제 램지어 교수가 이 하버드대에서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이번 논문은 물론 이 램지어 교수가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고, 또 여기에 영어판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으로 개정된 형태인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2014-15년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대외 홍보 전략비를 대략으로 증액을 해서 해외 친일파 또는 친일 연구 재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까지 가담해서 일본 기업, 정부 그리고 우익 매체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합작품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셨는데 램지어 교수 말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뭐 일종의 이제 일본 외의 학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요 관료들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대부분 일본 정부나 또는 일본 학술재단의 금액을 받아서 일본으로 방문 연구원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우호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요. 네. 또 이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도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정권 등장한 이후에 해외 영어권의 일본의 역사 수정제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은 안보법제를 개정을 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공동 작전들을 하게 되고 또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공식으로 등록을 추진하면서 네. 해외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국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영어권의 일본 친일파들에 대한 전면적인 육성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짝 긴장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알릴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램지어 교수가 최근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일본 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램지어 교수가 8일 그 하버드대 미일 관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예를 들면 카를로스 곤 논란으로 해서 일본에서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 회장이 해외로 망명한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일본 사법 제도에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램지어 교수는 일본 사법제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미국 사회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일본을 옹호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실제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내 변호사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즉 예를 들면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검사 같은 경우들이 불법 감금 시설로 실제 영장을 연장하지 않고도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비인권적인 측면들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형태로 발언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친일 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판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상 할머니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교수님,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용사 할머니는 오랫동안 여성운동 또는 인권운동가로서도 성장해 오신 분이고 당사자의 의견은 존중해야겠죠. 아마 많은 경험에서 제안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있는데 하지만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할 만한 내용은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라든지 미 의회에서도 인정받은 내용이 많죠. 중요한 것은 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은 일본에게 배상 책임을 그래도 인정시키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상으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배상 협정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좀 준비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꼭 10년이 되는데요. 이 10주기를 하루 앞둔 일본 현지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코로나 대책이 정부가 실패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긴급 사태가 지금 현재 2주가 연장된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후쿠시마 10주년을 일본 정부는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급사태 연장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는 데 연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후쿠시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 코로나도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도 본질을 감추고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만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하고 그 주변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10년이 흘렀지만은 방사능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요. 네. 오히려 오염수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약 4만 명 이상이 아직 후쿠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설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내에 이 갑상선 암으로 통해서 이 암 환자들이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이것들을 방사능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당사 시민단체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고 보면은 실제 10년간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해온 곳이 있느냐, 주민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미디어라든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거론하면은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과 일반 후쿠시마 외의 지역들을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연관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포자기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뭔지 궁금해요. 네, 실제 일본 정부는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을 희석시켜서 이걸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실제 방사능 전문가들도 세슘 이외에도 방사능 물질 자체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류라는 것 자체는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용 학자들 등용을 해서 이것을 해수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만 워낙 지금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실제 수가 정권 자체에 대한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어서 네. 이것들을 정부가 직접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좀 염려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얘기하고 뭐 지금 스가 총리도 마찬가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한데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미 일본 국민들의 약 80% 정도가 올림픽을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올림픽은 이미 정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형태로 할지 아직도 미정인 부분이 많죠. 25일부터 성화봉송이 시작되는데 네. 일단 성화봉송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당국은 이야기하지만 일본 국민들과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은 개최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최가 되는지 무관객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어디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경기를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도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 그것이 추진되는 건지 워낙 결정한 사항이 많지만 현재 일본 정부 입장은
코로나 대책 속에서 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도 없습니다. 참 우리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원전 문제나 또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좀 전환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실제 동일본 대진 이후 일본에서 초기에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서 모든 원전이 일시 정지됐었지만 이후에 지금 현재는 원전이 전부 다 재가동이 되고 있고요. 정지시킨 원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의 움직임이 많이 있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그래도 대체 에너지 정책보다는 원전 가동에 힘을 쓰는, 즉 원전 마피아라고 하죠. 네. 이런 세력들의 힘이 더 많아져서 3.11이 되고 혹시 10년이 됐지만 오히려 원전 가동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생각할 점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